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에서 하지 못했던 마지막 생산성 대 침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융의 분석심리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이 얘기한 그 생산성 대 침체성, 이건 40세에서 65세 사이에 아마 그 성인이 경험하는 그런 심리사회적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하고 또 사회적 전통을 전수시키고 가치관을 전달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이 바로 생산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는 직장에서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양성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의 그 당위적인 그런 창의적인 그 학문적 성취라든가 기술적 또 예술적 업적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생산성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 자신의 자녀가 또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봉사를 통해서 생산성을 또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제대로 획득 못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체적, 물질적 측면에만 치중하게 돼서 타인에 대한 관대함이 결여되고 침체성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탐닉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무엇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생산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또 인간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산성 대 침체성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심리 사회적 능력 또는 덕성인 바로 인내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그 배려는 심리적인 무관심의 반대 개념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돌보는 것이고 누군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노년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노년기는 바로 통합성 대 절망감의 어떤 심리 사회적 위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 생애가 정말 보람 있었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오랜 삶을 통해 노련한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런 통합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통합성은 모든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노력해보고 또 겸허하게 그렇지만 확고하게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능력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노년기에 직업에서 은퇴한 후 신체적 경제적 무력감을 느낀다든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후회와 회한에 빠진다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노인들은 성취감을 이루지 못한 바로 지금까지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그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고독에 찬 노인들은 비참한 절망감에서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통합성 대 절망감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말 그대로 심리 사회적 능력 또는 그 덕성인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죽음에 직면하는 인생에 초연하되 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우울증이라든가 피해 망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그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융은 정신의학이 아직 그 걸음마 단계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상당히 그 심리학과 거리가 먼 그런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런 것에 많이 매료가 될 때이죠. 그때 이제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고요. 프로이드의 어떤 그 쉽게 해서
무의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유럽을 휩쓸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융 자체도 이 개신교 목사의 이제 장남으로 이제 태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융의 가족은 상당히 교회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 중 8명이 목사가 되고요. 융의 어머니도 이제 독실한 신앙이었지만 그 신앙인이면서도 또 어떤 그 외가가 영혼 세계와 접촉을 믿고 있는 조금 그 어머니의 신앙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특히 융의 부모는 서로가 다른 성격과 신앙으로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죠. 근데 융은 나름대로 어떤 내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이제 초자연적인 환상에 많이 어렸을 때부터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급생들보다 지적인 면에서는 많이 앞서 있었고요. 아이들은 융을 갖다 굉장히 희귀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정신분열증의 연구로 유명한 브레우어 의사 밑에서 일을 했고요. 나중에 그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이라는 책을 읽고서 그 프로이드와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깝게 지내다가 나중에 프로이드와 또 결별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겪게 되는 게 융이죠. 근데 융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그 주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자아라든가 뭐 페르소나라든가 음영이라든가 뭐 애니마와 애니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융의 정신 발달의 목표는 자아 실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것과 종족의 역사, 그리고 목적, 욕망, 또 소망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래서 융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제했던 과거의 가능성을 지닌 미래가 현재의 행동을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될 뿐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하나의 두 가지의 어떤 그 통합적 관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융의 성격 발달은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교류하고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고요. 인간의 성격 발달에서 상당히 중년기에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융이 얘기하고 있는 자아는 뭐냐? 의식의 한 부분이죠. 자아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현실 생활을 선택하는 하나의 집행자다. 우리가 프로이드에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자아는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 기억, 언어, 지각,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의식되는 정신이다. 정신 하나의 마음이다. 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거죠. 이 자아는 비록 그 정신 전체 속에서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의식에 이르는 문직이다. 그래서 자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아를 통해서 자신을 외부에 표현하고 외부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자기와 어제의 자기와 같은 인간이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자아의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자아는 의식의 개성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개성화라는 것은 개인의 의식이 독특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화 과정은 성격 구조 여러 체계와 관계에서 보완하기도 하고 대립도 하고 통합도 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융이 얘기한 페르소나라는 부분이 있죠. 페르소나는 하나의 가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고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개인의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즉 배우의 얼굴이다라는 뜻으로 이 라틴어의 페르소나죠. 그래서 자아가 사회로부터 자신의 진짜 본성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 혹은 이 탈과 같은 것이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개인의 공개적인 그런 얼굴이기도 하고 의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가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면의 모양을 우리가 속한 사회, 또 부모와 스승, 또 또래 집단 등이 요구하는 기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고, 집에 가면 또 부모님이고, 뭐 각기 달라지죠. 인간은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말 그대로 좋은 인상을 준다든가 자신을 은폐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겉으로 표현된 페르소나와 내면의 자기와 너무 불일치하게 되면 표리부동한 이중적인 성격으로 사회 적응에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죠.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인간의 상처받기 쉬운 어떤 특정한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되고 진정한 그런 자아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형태의 페르소나가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라고 하죠. 그 음영, 이 그림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본능, 프로이드의 어떤 이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음영은 인간이 가진 본성의 어두운 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볼 때 열등하고 야만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아는 이러한 음영의 모습을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숨기기에 급급하지만 사실 음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내부의 음영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면 인간의 정신 내부에 있는 의식과 또 무의식의 영역을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영의 원형은 인간 성격의 기본적인 어떤 동물적인 그런 본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은 인격의 무의식 영역에 포함되는 어떤 나약함이고 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당사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인격의 다른 측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아와 음영은 서로 균형을 이루는 한 쌍이 되어서 함께 작용하고 융은 이를 두고 자신의 직관적 성격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융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바로 음영 투사로 인해 생긴다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그 음영은 인간이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자기상과는 상당히 상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영을 사회적으로 나쁘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생명력, 창조적인 그 원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도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애니마와 애니무스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애니마는 어떤 그 남자의 어떤 남자 안에 있는 그 여성적인 측면, 애니무스는 여성 안에 있는 남성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융은 인간의 본질은 바로 본질적으로 양성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생리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고 생리적인 측면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양성이 특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과 관련해서 융은 남성 내부에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여성 요소를 애니마라 했고 여성 속의 남성 요소를 애니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니마는 구체적으로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심리 경향을 대표하며 관계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에 애니무스는 말 그대로 사물을 관계 관점에서 보지 않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감정보다는 바로 논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과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죠. 융에 의하면 말 그대로 애니마와 애니무스는 남성과 여성이 원시 시대부터 가졌던 어떤 종교적인 소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오랫동안 여성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여성화되고 또 여성은 남성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남성화되어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애니마의 덕택으로 말 그대로 여성을 이해할 수 있고 여자는 애니무스 덕분에 남성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있어서
하나의 자아와 애니마, 여성에게 있어서 자아와 애니무스는 서로 보상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융에게 있어서 애니마와 애니무스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근본적인 원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성적 특성을 에로스의 원리로 설명하고 남성적 특성을 로고스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근본적으로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하나의 그 영적인 경험의 근본적인 형태로서 여러 민족과 시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런 공통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마와 애니무스의 원형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각 성의 반대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적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융은 이 무의식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구분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인적 무의식은 어떤 인식에 접해 있는 부분으로서 프로이드의 어떤 전의식과 개념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화될 수 있는 인간의 망각된 경험이나 감각 경험 이렇게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무의식은 정서적 색채가 강한 관념과 행동적 축척이라고 하는 그런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개인의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의식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교란시키고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흥분하게 만들고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이들을 표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컴플렉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무대.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융은 컴플렉스가 반드시 개인의 적응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는 뛰어난 업적을 쌓는 데 있어 불가결한 영감과 충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무대. 그래서 이 컴플렉스 자체를 얘기하면서 이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뭔가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 또 하나의 정신 수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이제 집단 무의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단 무의식은 이 분석 심리 이론의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바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공유해온 어떤 정신적인 자료의 저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 주어진 많은 심리적 재료 가운데 상당수의 것들은 완전한 자각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의식의 이면인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 정신은 개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과거, 나아가서는 인류 종족의 전체의 먼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집단 무의식은 인간의 세계와 유전의 그 관계 이런 걸 통해서 하나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전수되어진 심리적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라는 말이 있는데 융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가장 완전한 인격의 통일에 달성할 상태를 자기라는 원형으로 불렀고 의식의 중심부인 자아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하나의 전인격적인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그 따로 그 자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에 의하면 의식 안으로 통합되지 못한 무의식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성장 과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 정신에 중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거나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자기라는 건 말 그대로 무의식을 자아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아는 의식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을 전부라고 얘기고 의식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무의식과 단절되어 있는데 이때 무의식은 끊임없이 꿈과 사건을 통해서 자아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요인은 언제나 의식이고 그래서 이 자기라는 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어떤 부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바로 마지막에 이 자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